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먼저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보궐선거 이후 상황으로 가봅시다. 추석 때까지는 제3대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의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 사퇴 압박을 받던 손학규 당대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추석은 이미 지났고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은 10%가 안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연결 한번 해봅니다. 삭발의 의미를 우리가 저부터 가슴에 새겨서 반드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당대표 차원에서 릴레이 삭발 동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숙 의원 삭발 현장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했던 말이었는데요. 추석 연휴에도 1인 시위를 했던 황 대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표시로 삭발을 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들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에서 정상근 기자와 알아봅니다.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전환이 예정된 대출을 연 1% 후반에서 2% 초반의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원리금 부담을 경감하고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가을 부동산 시장 개막을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만나봅니다.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공고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수사 내용의 언론 공개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 그 골자인데요. 문제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시점이라 왜 지금이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을 4부에서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추석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못 미치면 사퇴하겠다. 손학규 대표가 했던 과거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손 대표가 사퇴를 거부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정병국 의원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자,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짧게 요약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손학규 대표께서 지난 4월 보궐선거 이후 당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통틀어서 추석 전까지 지지율 10%가 넘지 않으면 예.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추석이 지났고 지지율은 그대로 아직까지 5.2%대를 머물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한 가타부터 아무 말 없이 오늘 최고회의에서 그냥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 이거는 도저히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 정치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손학규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하고의 싸움인데 계속 손학규 대표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하면 약속을 지켜라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국 장관 논란으로 청와대나 여당에 실망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텐데 문제는 그런 반사 이익을 야당이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바른미래당도 역시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데 그 이유가 뭐 손학규 대표 한 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이번 그 추석 민심을 들어보면 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어떻게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바른미래당은 더 없다. 예. 하는 게 이제 국민적 여론이었었어요.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공동 책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가장 그 큰 책임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당대표이고요. 예. 당대표가 이런 상황이 올 때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또 그것은 스스로가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겁니까? 그거는 둘째 문제고요. 예. 일단 비대위로 가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그렇다고 해서 손학규 대표께서 다른 당의 그 미래에 대해서 당을 어떻게 재건을 하겠다라든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전혀 없어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고요. 그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원님도 뭐 느끼셨겠습니다만 손학규 대표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당을 한국당에 갖다 바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또. 손학규 대표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그 리더십이 쓰지 않는 거고요. 예. 당원들이나 당내의 위원들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몇몇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든 기득권을 예. 내려놓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평소부터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분당해갖고 나오지도 않고 바른정당을 창당하지도 않았고 바른미래당을 합당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서부터 창당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물러나지 않으려는 뭐 변명이다.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손 대표가 만일 사퇴를 거부하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 현재 국가가 위기적 상황이고요. 예.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대한 세력으로서 보수 혁신 정치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예.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내에서 투쟁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문병호 최고랑 인터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합당이나 통합은 없고 선거연대는 뭐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의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을 창당을 했던 게 대선을 앞두고 했고요. 예. 바른미래당을 창당을 했던 거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매몰이 돼서 예. 우리가 창당을 하면서 제시했던 가치나 비전을 다 상실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바른미래당이 실패하게 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다시 총선을 염두에 두고 통합이니 연대니 하는 것은 예. 그 전체를 그대로 되밟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선거를 의식을 해서가 아니라 우선 우리가 창당을 했던 이유가 뭐고 그 정신이 뭔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유한국당과 뭐 통합, 연대 뭐 이런 것은 나중 이야기다 이 말씀입니까? 나중에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자체가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예. 보는 거죠. 일각에서는 뭐 반문연대 혹은 조국 국민연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국 장관의 거취를 연결시켜가지고 이 야권 연대 구심점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요. 예. 반문연대니 조국연대니 예. 하는 것 자체가 정치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참 자괴감을 들게 만드네요. 예. 그거는 아니고요. 예.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반문연대를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저희들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예. 그 이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정치의 목표는 뭐고 방향은 뭔지 하는 가치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될 때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되고 그 국민적 지지를 받을 때 그 힘으로 이러한 그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방금 폭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다른 당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중도층이 야당 쪽으로 쏠리지 않는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쪽에도 국민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국민들이 당연합니다. 예. 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왜 야당에게 그러한 이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리면서도 선뜻 우리 손을 들어주지 예. 못하냐면 예. 똑같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대안 세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도 희망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야당이 지향을 하는 정치 방향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은 맨날 한다는 것이 이 정부가 지금 폭정을 하고 있는 것이 순전한 자기들의 패권 패거리만 진영 논리에 의해서 판가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안 세력이 되려고 하는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 내부에서 친박이니 비박이니 또는 그 당권파니 비당권파니 이런 식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똑같은 거죠. 그러니 이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야당에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대안 세력으로서의 가치를 제시를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방금 전 황교안 대표가 삭발식을 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기에 처한 국가,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예. 어떠한 희망과 비전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지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이번 주 국회 협조하지 않겠다 이 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저는 국회는 우리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정부가 폭정을 하면 폭정을 하는 대로 국회는 정상화시켜서 국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 정부의 폭정을 비판하고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한시라도 국회가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대로 손해는 국민과 국가에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의원님? 네. 전화가 갑자기. 예. 들리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는 어떤 상황이 돼도 공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하는 의회주의자고요. 예. 이게 국회가 공전이 되면 공전이 되는 대로 국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국가는 더 어려워진다. 예. 따라서 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국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견제하고 비판해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정치 TMI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월요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조국 장관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네. 언제까지 조국 장관 이야기를 뉴스에서 첨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한동안 더 할 것 같습니다. 오촌 조카가 귀국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네, 이 조국 장관 오촌 조카가 지난 14일 귀국 후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공항에서 바로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14일, 15일 그 이틀간의 조사를 마친 뒤에 그 오촌 조카 조모 씨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오촌 조카가 이른바 이제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서 핵심 인물인데요. 예. 일단 조국 장관이 펀드와 관련해서 대화를 했던 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고 예. 또 조카로부터 또 해당 사모펀드에 대한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조국 장관이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뭐 때문에 이 조국 장관이 이 펀드에 뭔가 개입을 했다면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은 아마 이 오촌 조카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 오촌 조카와 웰스시엔트 대표가 뭐 통화한 녹취 내용을 봐도 이 웰스시엔트 대표는 조국 장관의 돈이 자기 회사로 들어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 오촌 조카가 계속 이제 그 주도권을 쥐고 행사를 해왔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촌 조카를 둘러싼 의혹들이 뭐가 있느냐를 좀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그러니까 코링크 P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 이 오촌 조카다. 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서류상 대표였던 이모 씨는 그 오촌 조카인 조모 씨로부터 증거인멸을 지시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소유주가 아니면 뭐 대표에게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없다 뭐 이런 것이죠. 예. 또한 이 사람이 이 코링크 P의 총괄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을 했고요. 이 녹취록에서는 그 웰스 CNT를 우회 상장한 뒤에 이 시세 차익을 노리려 했다라는 내용의 대화도 있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오촌 조카의 의혹이고 아직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것은 좀 아닌데 다만 이 과정을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를 두고 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혐의를 조국 장관의 조카가 받는 혐의를 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투자한 그 돈을 이 조국 장관의 조카가 몰래 뺐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의혹인데 예. 이 웰스 시엔트 대표가 오촌 조카인 이 조 씨의 전화를 받은 뒤에 이 코링크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절반 가까이를 이 코링크 P의 이모 대표에게 보내는데 그래서 이 웰스 시엔트 대표한테 이제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투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서 이 다시 투자금 운용자들한테 돈을 보낸 셈이어서 예. 이걸 만약에 조국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 조국 장관이 일종의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혐의들 때문에 이 웰스 시엔트 최모 대표 그리고 코링크 P 이모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건데 법원에서 경장이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네. 조국 장관이 연루됐다는 걸 그거하고는 전혀 지금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구속영장에 청구된 내용도 본인의 네. 범죄 혐의고 본인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네, 나중에 이거를 뭐 조국 장관이 알았다거나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네네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카한테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혐의로는. 그렇죠. 예. 근데 뭐 보도가 마치 조국 장관이 관련된 것처럼 막 쏟아져 가지고 이게 뭐 이런저런 보도가 나오고 예. 있는데 이게 뭐 증거인멸을 하려 했다 뭐 이런 시도가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 조국 장관 관련된 혐의로 계속 좀 보고 계시는데 예. 일단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는 이 개인의 예. 좀 그런 횡령 같은 좀 그런 비위 의혹입니다. 일단 조국 장관의 조카가 체포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본인의 문제다 이 말씀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조국 장관 일가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서 증거를 인멸했다. 또 그 추석 연휴 때 계속 이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네, 한 두 차례에 걸쳐 나왔는데 이 KBS 보도에 따르면 이 조국 장관 가족의 이 자산 관리인 김모 씨가 이 정경심 교수에게서 집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정경심 교수가 내준 카드로 하드디스크를 구입을 해서 교체해줬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피의 사실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작업을 마친 뒤에 이 정경심 교수가 일이 다 끝나면 이 떼어낸 하드디스크를 다시 설치해달라라는 요청도 했고 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퇴근한 뒤에 이 김 씨한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한 셈으로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이 교체된 P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체된 PC는 검찰이 갖고 있고 옛날 하드디스크 새로운 하드디스크 다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 정말 증거인멸을 해서 뭐 하드디스크를 파괴를 시켰다든가 혹은 디가우징을 시켰다든가 이런 것도 검찰이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흔적이 있으면 흔적이 나왔겠죠. 흔적이 나왔겠죠. 네, 언론에. 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먼저 흘러나와가지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마치 증거를 정말 인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오면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일단 뭐 일부의 내용은 이제 그 검찰에서 그 언론의 일부로 흘림으로써 좀 여론을 유도하는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좀 계속해서 나온 바가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그 KBS 같은 경우에 뭐 검찰로부터 받았는지는 뭐 알 수 예. 없습니다만 사실 검찰밖에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알 수 있는 존재가 많이 없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검찰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그러면은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일단 표창장 문제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그것 말고 다른 건으로 아마 소환할 모양이죠. 네, 다른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정경심 교수의 동생, 이 사모펀드에 3억 5천만 원의 돈을 넣었던 이 조국 장관의 처남이죠. 이 정모 씨가 검찰에 소환이 됐었습니다. 예. 정모 씨는 여기에 사모펀드 운용사 이 코링크 PE에도 5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차지했는데 이 중에 3억 원이 이 정경심 교수의 돈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 운용사에 직접 투자를 해서 이 운용사를 운영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좀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남에 대한 조사까지 끝낸 만큼 이제 검찰이 부를 사람은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남은 셈인데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는 이 코링크 PE의 투자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다른 업체에게서 뭐 1,400여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것도 알고 들어간 것이냐, 그러니까 투자한 곳임을 알고 들어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증권사 직원을 통한 증거인멸 혐의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이 말씀하셨던 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그 내달 18일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그건 뭐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네. 이번에 만일 소환을 하면 펀드나 증거인멸 문제, 다른 문제다. 네네. 또 조국 장관은 계속해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지시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이 추석 연휴 전에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호 지시를 통해서 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2호 지시를 통해서 이 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엊그제 이 부산에 있는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예. 이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이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중에 이 상사 검사의 인격 모독, 뭐 폭언, 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후에 상사였던 김대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 등이 드러났고 김대현 부장검사는 해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에 좀 패단이 드러난 이 검찰에서는 좀 매우 뼈아픈 사건이기도 한데 조국 장관이 이를 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조국 장관은 특히 이 평검사의 입장을 반영해서 검사교육과 승진제도를 손보겠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기 위해서 오는 19일에 열릴 당정협의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확립을 하고요. 수사 중엔 정보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또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 일시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또 포토라인의 관행도 없앤다라고 합니다. 조국 장관이 계속해서 검찰의 아픈 곳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그 법무부와 검찰의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된 셈이죠.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네. 얼마 지금 1시간쯤 됐습니까? 네, 한 5시에 했으니까 40분쯤 지났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조국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뭐 1인 시위라고 보기에는 좀 주변에 사람이 많긴 했는데 뭐 어쨌든 이제 1인 시위를 이어갔고 또 오늘은 조금 전에 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도 했습니다. 이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한 것이 전례가 있나 싶은데 예. 이 삭발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 범야권의 투쟁 동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삭발식 투쟁 장소를 뭐 이제 이현주 의원 그리고 한국당 박인숙 의원 등이 이제 삭발식을 했던 국회가 아니라 또 청와대로 정한 것은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제1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자 하는 전략이다 또 이런 예. 풀이도 내놓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삭발에 동참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진퇴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고요? 네, 뭐 불을 당기는 사람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였는데요. 지난 12일에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황교안 대표가 낙마하길 기다리며 직무대행이나 해보려고 그 자리에 연연하는가 라면서 야당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만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고 내부 총질도 금물이다. 라면서 그 홍준표 대표의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홍준표 대표는 그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이 전쟁 중에 참하기도 한다. 이 친박 초선이라 해도 논쟁은 받아준다. 대신 예의를 지켜라. 라고 반박을 하기도 예.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략적으로 연일 연속으로 실패했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고 네네. 그 연장선상에서 전 대표가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한 거고. 네, 특히 이제 최근 이제 조국 장관에 예. 대한 청문회가 있었을 때 이틀간 청문회 할 수 있었던 걸 왜 그거를 어그러뜨리고 예, 하루만 예. 청문회를 예. 했느냐 이런 반발에 휩싸인 바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굉장히 곤혹스럽겠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또 아들 문제가 뭐 검찰에 지금 고발도 여러 군데서 당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시민단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관련 의혹을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에 대한 의혹이 지난주에 제기가 됐었는데 이 추석이 지나면서 기사가 좀 안 올라오는 좀 묻힌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이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은 지난 2014년 이 미국의 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이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또 이듬해 한 학술대회에 발표된 광전 용적 맥파 어렵죠? 네. 뭐 심탄 동도를 활용한 뭐 심박 출렁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라는 네, 의공학 포스터의 제일 저자로 등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 김 씨가 서울대 교수의 부당한 도움을 바탕으로 미국 예일대에 부정이 급학한 거 아니냐라는 예.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공부 잘하는 아들이 논문 포스터에 참여한 것으로 뭐 거기 나오는 실험 등을 아들이 직접 진행했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 하지만 노컷뉴스는 그 해당 논문 교신 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따로 부탁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 현직 의사들도 불가능하다. 네. 학생이 하는 것은.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논문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포스터죠. 예. 그냥 서울대로부터 실험실을 제공받았다라는 예. 건데 이 실험실 제공도 고등학생이 빌릴 수가 좀 없는 부분이어서 예. 뭐 그 부분도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고 또 그 부분이 특혜라고 한다면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유감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국제법률 전문가 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이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그리고 딸의 입학 과정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 딸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1년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성신여대 방문 당시에 대학 총장에게 장애인 전형이 있냐라고 예. 물었고 이후에 성신여대가 특별한 근거 없이 장애인 전형을 신설을 했는데 그 도입 첫 해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그 해당 전형으로 실용음악과에 응시해서 합격했다. 뭐 이런 그 주장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조국 장관 딸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했고 검찰이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30곳을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또 네티즌들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고발당했으니까 검찰이 빨리 압수수색 들어가라 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그 진영 논리로 지금 네티즌 사이에서도 싸움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검찰에서 이게 속전속결로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좀 예. 수사를 했으니까 이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뭐 자기소개서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많이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요. 자, 아까 우리가 정병국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네. 조국 장관을 고려로 해서 뭐 반문연대 혹은 조국연대 시작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정병국 의원은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는? 뭐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이제 이른바 이제 반조국 정국 연대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한교안 대표가 삭발하는 것도 이 전국을 계속 끌고 오고 싶다 이런 속셈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함으로써 뭐 이 조국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모여라 뭐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 예. 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예. 일단 손학규 대표가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연대를 거부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대신 지난 14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당원 및 지지자 200여 명이 모인 채 이 촛불 집회를 열고 이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는데 관심은 이 추석 이후에 국회에서 얼마나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좀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이제 연대를 할까 여부였는데 그 바로미터가 됐던 것이 이제 임명철회 요구안이었어요. 예. 근데 초반에는 같이 추진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최근에는 이 손학규 대표도 뭐 별도 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좀 사실상 불발이 된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근데 뭐 나경원 대표도 입장이 난처하지만은 손학규 대표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네. 과거 본인이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 10% 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 이런 말이 발목을 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5개월 전에 했던 말인데요. 지난 4월 15일 이 최고위원회에서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이르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었습니다. 당시 뭐 하태경 의원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 뭐 권은희 최고위원 등이 이제 회의 참석 보이콧을 선언을 하면서 좀 이제 코너에 몰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추석임에도 지지율 10%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좀 이를 두고 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뭐 예상돼 왔듯이 자진 사퇴 대신 좀 버티기 모드를 고수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력을 모았어야 했는데 비당권파들이 뭘 도왔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니네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른 거다 이거네요. 네, 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뭐 어쨌든 이 조국 정국에서 이 자유한국당과 지금 입장을 벌리려고 지금 손학규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도 좀 무관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유승민 바른정당계 그리고 뭐 안철수계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당과의 연대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도 사퇴를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손학규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비당권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네,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진 사퇴만이 비당권파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조금 더 거세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통화를 하셨지만 뭐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최후로 뭐 중대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탈당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국무총리가 간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뭐 유엔 총회가 있기 때문에 뭐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이제 국무총리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고민정 대변인이 지난 13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74차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을 한다라고 말을 했고 또 기조연설도 하고 그리고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 22일부터 26일까지 방미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좀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가 가려고 했던 것을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대통령이 간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그 원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려고 했는데 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고 난 후에 청와대에 좀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북미 협상 재개에 대해서 한미 정상의 의견이 좀 깊이 있게 좀 논의될 필요성이 있고 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북한도 올해 12월로 시한을 잡은 바가 있기 때문에 좀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려고 한다라는 게 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그 평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다 공식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근데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9일에 뭐 친서를 받은 바 있다라고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친서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미국이라든지 뭐 북한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갑자기 잡히면서 북한과 미국 또 한국과 북한 이 평화 시기가 다시 한번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추측이 많습니다. 네, 뭐 실무회담이 9월에 시작되면은 이 정상회담도 연내에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뭐 북한도 올해까지를 좀 시한으로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내년이면 더 정신이 없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마침 또 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도 해임이 됐으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밖에서 외박을 한다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뭐 조만간 내일 아마 수술을 받을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수술 후에 호전이 돼서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런 병원 관계자의 전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되는 수준을 고려해서 이 구치소로 재입소시키는 시점을 결정을 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당시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 서울구치소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 앞에서 천막을 세우고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공화당은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쾌유 응원 및 이 마중 집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석방을 또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입구에는 천막을 세웠는데 이 천막에 뭐 자유건국 이승만, 부국강병 박정희, 안보통일 박근혜 뭐 이런 문구를 적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예. 2달 정도 걸린다고요? 회복하는데? 의료진 말에 따르면 3달까지 걸릴 수도 있다. 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완쾌될 때까지는 계속 병원에 있는 겁니까? 네, 입원실에 있는 걸로. 재판은 어떻게 나왔습니다. 됩니까, 그러면? 뭐 재판에 뭐 때로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변호인 출석을 하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재판에 계속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예. 어깨가 원래부터 좋지 않았나 보죠? 뭐 허리 디스크 때문에 몇 번 치료를 받았는데 이 어깨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가지고 외진을 받아봤더니 좀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좀 이제 병원 측에 그 진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최대 3달 동안 입원을 한다. 예. 900일 만에 외부 생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언론에서 외부 생활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병원에 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예. 네. 예. 어쨌든 우리 공화당은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원진 그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그 서청대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서울구치소로 옮겨간 청와대라는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하겠죠. 총선 때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특히 TK에서는 굉장히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일단 여론조사만 해도 뭐 1점 몇 %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대구에서는 얼마나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TMI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가을 부동산 시장 개막을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홍춘욱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서민 안심 전환대출. 오늘 뭐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선착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선착순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사이트가 벌써 마비됐을까요? 예, 2015년에 선착순 경험도 있었고 또 이 조건이 너무 좋아서 예. 그러니까 연 1.85% 정도까지 최저금리 기준으로 해서 예. 이게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라는 점이 예.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였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면 조금 더 이자가 싸다고요? 예, 0.1% 인하해 줍니다. 0.1%. 그래서 더 몰렸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이트 다운됐다라는 게 뉴스 보고 저도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쉽지 예.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뭐 3%도 있고 어떤 분은 4%대도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금리에 따라 계속 연동이 되니까 바뀌는데 이것을 싸게 1%대로 해주겠다. 이거 정부가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바꿔주는 건데 모든 국민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예,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예. 먼저 부부 2분 합쳐서 1주택자. 1주택자.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 예. 그리고 세 번째 보유 주택의 시가가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9억 원은 뭐 현재 시가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공시? 네, 시가입니다. 시가로. 시가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나라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저금리로 대환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아무리 비싼 금리를 쓰고 있더라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이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뭐 그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1억 원 정도까지 1억 원까지 추가 한돈이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상당하게 저렴하게 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착순이 아니면 그래도 돈은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모두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따로 심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20조 원 정도 책정돼 있으니까 큰 돈입니다. 예.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수십만 명이 예를 몰렸다. 그렇게 되면 다 못 받겠죠? 예. 이럴 때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마감 기한이 29일 가지고 선착순은 아니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아까 그 소득 조건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점만 주의하면 됩니까? 다른 건 주의할 거 없습니까? 네, 이제 그 1주택 규정도 또 약간 완화가 돼 있어서 예. 예를 들어서 아주 값이 싼 지방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예외 조항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핵심이 되는 것은 일단 부부 합산 1주택자인 경우에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방에 작은 집이 있다 이것은 그거는 투기가 아니니까는 예외로 해준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주 저가의 집이 있다. 예. 뭐 이런 경우들은 예외 조항들도 있으니까 예. 찬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도 계세요. 형평성 이야기도 하고 있고. 네. 뭐 8,500까지는 서민이고 8,600부터는 뭐 그러면은 뭐 중산층이냐 소득이. 예,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뭐 전세 거주자들이 사실 더 좀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2% 후반, 3% 초반 정도. 또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서민을 위한 정부의 그 디딤돌 대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또 2에서 3% 정도 금리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더 나가서 은행들 입장에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전에 나가 있었던 고금리 대출들을 정부가 대환시켜 주니까 아무래도 다 갈아타면 은행들 입장에서 이자 수익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9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서민이고 그 이상은 그러면 부자냐, 중산층이냐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 다 걱정하는 게 이제 이런 정책을 쓰는 이유가 고금리로 또 앞으로 금리가 인상하게 될 때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분이 타결받을 수 있다. 이걸 걱정해서 하는데 사실 최근 전 세계 지금 분위기가 금리 다 인하하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변동금리 대출이 장기적으로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기존에 디딤돌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거 중복으로 하는 건 안 되죠? 예, 이제 뭐 그 조건들을 또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예전에도 이런 안심 전환 대출들이 예전에도 있었던 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대출들을 지금 이번에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정부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변동금리 대출로 짜여져 있어서 금리 급등하면 큰일 난다. 이걸 가지고 2015년에 이어 이번에 또 4년 만에 하는 정책인데 아무튼 이 정책의 전환에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익입니다. 그러나 좀 고민할 거리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부의 고민도 알겠습니다. 뭐 가계 대출이 뭐 사상 최대다. 가계 대출이 터지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런 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전세 대출 받은 사람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그분들은 제외됐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니까 논란이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저도 혹시나 싶어서 알아봤는데 저는 포함이 좀 안 돼가지고. 예. 그 정부의 의도는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가계대출 폭증, 우려 이런 겁니까? 네, 그게 제일 크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최근에 그 IMF나 이런 데서 보고서들, 컨트리 리포트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다 한결같이 한국은 굉장히 경제가 견조한데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민간 부문 가계대출이 너무 급증했다. 이거에 대해서 한결같이 지적을 하고 또 그 가계대출이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도 다 비슷합니다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요. 변동금리라는 게 결국 정부 정책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만약 인상되는 경우에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그쪽에서 나오는 지적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과도한 대출을 못하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변동금리 대출 위주의 시스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라. 이런 공고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미리미리 좀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없애보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나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쪽에서는 금리 하락에 대한 리스크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큰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은행들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들은 나중에 이게 또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또 저금리 대출로 자꾸 가게 되면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적어지면 이게 주택시장의 유동성이 또 공급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대출 이자 나간 돈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소득 대비 이제 지출이 좀 많아지고 소비가 좀 많아지는 것 그런 것도 혹시 정부에서 염두에 뒀을까요? 예,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금리로 갈아타 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소비 지출에서 원금과 이자 지불에 들어가게 되는 돈들이 줄어들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소비로 갈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또 이런 정책들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다면 예. 집을 사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 질문이 조금 왔는데요.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왔습니다. 일단 신규는 안 됩니까? 했는데 신규는 안 되죠. 신규 대출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환 1회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까지 제가 좀 더 공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은행에 가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또 여기 주택금융공사가 또 이쪽 담당이니까 이쪽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질문 드려볼게요. 그 브랜드 대단지를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능성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민간 분양 물량에 대해서 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예, 그렇습니다. 분양 가격을 이제 예를 들어 원가에 연동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갖다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분양 시장에서 이 분양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주체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또는 자금난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서둘러 분양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은 주택 가격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분양가 상한제가 가져오는 효과가 첫 번째는 분양 가격을 통제해 주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익이겠죠. 그러나 반대편 주택을 공급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향후의 미래 공급 물량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다 아니다. 가격이 떨어진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단정 짓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은 건설 쪽에서 공급을 좀 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집값이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신축 인기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특히 가장 좀 소득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강 이남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 20년 혹은 30년 이상의 노후주택 비중이 되게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기왕이면 새 집을 선호하게 되겠죠. 녹물 나오는 또는 주차하기도 어려운 동네에서 주차하기도 쉽고 또 단지도 잘 가꿔져 있는 곳으로 살고 싶은데 그 주택 공급이 앞으로 희소하다고 생각되면 이미 공급됐거나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신축에 대한 인기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최근 이걸 좀 걱정하시는 분이 많고 실제로 11주 연속 서울 주택 가격이 지금 상승 중인데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게 과거에는 재건축 단지였다면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 단지로 가는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9.13 대책 1주년이 지났습니다. 시장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고 뭐 미미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예, 저는 미미했다 쪽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2018년 10월, 작년 10월이죠. 거의 1년 됐는데 그때 글로벌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주 우울한 크리스마스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주가가 폭락하면서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우려가 부각돼서 부동산 시장이 진정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아, 대책 9.13 대책 때문에 진정된 게 아니고. 대책으로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올해의 부동산 가격 반등은 예. 9.13 대책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냐.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너무 많이 떠가지고 한꺼번에. 맞습니다. 예, 그쵸?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급등했다가 분위기가 좀 나빠졌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경제 전문가 연결을 하면 항상 청취자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예, 실수요자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예. 지금 전환 대출 이런 혜택들을 볼 수 있거나 또 기왕의 미래에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연령되시는 한도 내에서 주택 구입 실수요자들은 좋은 조건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금리도 떨어져 있고요. 지금은 예. 네, 그리고 조정 지역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규제들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디딤돌 대출 이런 것들은 그 규제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액의 또 그리고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한 투자들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여건이라고 단정짓기는 예. 어렵다. 다만 예. 앞서 말씀드린 9.13 대책의 핵심 대책이 뭐냐면 세금이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세금 부담들이 앞으로 부과될 수 있고 더 나가서 신축이 아닌데 또 뭐 이런 가능성들이 별로 없는데 좀 동반 급등했던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 좀 푸는 뒤해서 예. 부동산 시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수요자는 뭐 구입을 생각해도 좋은데 뭐 그렇죠. 갭 투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예. 하면 안 된다 예. 이 말씀이네요. 예, 싸다는 것만으로 들어가기에는 예. 좀 작년 너무 급등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동반 급등하면서 이렇게 갭 투자할 매물도 많지 않고요. 또 예. 갭이 굉장히 좁혀졌다. 전세 가격과 가격 실거래 가격에 갭이 많이 좁혀진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실수요자라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세로 이미 살면서 그 지역의 가치를 알고 또 미래의 잠재적인 가치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상황에서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부채다라고 생각되면 이건 매매에도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요. 이렇게 큰 위험은 없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쫓기듯이 매매하면 작년 9.13 이전의 급등 이후에 조정이 컸던 단지처럼 좀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알겠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9.13 대책도 그런 대책 중에 하나였고 또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부동산 불패를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그렇게 해봤자 시간 지나면 어차피 다시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심리를 갖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시장은 부동산 불패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서울 뭐 강남을 예를 들자면 2011년에서 14년 사이에 굉장히 큰 가격 조정이 있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소득 대비 금리 수준 대비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결국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의 폭도 커지는 곳이 항상 출현했죠. 또 최근에는 지방 일부 지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 내동, 동반 이건 뭐 무조건 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오히려 조금 신중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릴 예. 때 오히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저금리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단지들은 제가 봐도 꽤 눈에 띈다. 그러나 그냥 간다. 가자. 불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오히려 예.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춘욱 교수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는 인터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 준칙 개정에 대해서 찬반 논란 함께 하시죠.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이른바 조국 전국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피의 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 준칙 개정 문제가 논란인데요. 추진하려는 쪽에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쪽은 조국 장관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주장입니다. 사후에서는 이 문제 관련 법적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중재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법무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피의 사실 공표죄 폐지 문제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피의 사실 공표죄 폐지가 아니고 이제 적극적으로 적용하자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니다.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공정성, 객관성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는 피의 사실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언론이 됐든 어디든 외부에 공포하면 처벌하고 감찰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입을 막겠다. 뭐 예.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 저는 뭐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공보준칙 개정 대전제는 찬성하지만 지금 조국 장관 가족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쉽게 할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형법에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왜 그럼 적용이 실제 안 됐느냐. 예.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예. 피의자의 인권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또는 뭐 언론의 보도의 자유. 예.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저는 뭐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언론 또 방송사의 의견도 분명히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법도 아닌 지금 법무부 훈령으로 그냥 형식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냥 뭐 전광석화같이 하겠다. 예. 뭐 이거는 저는 뭐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던 문제인데 문제가 지적될 때만 시끄럽고 그 다음에 또 조용해졌다가 검찰이 다시 공표하고 또 이걸로 논쟁이 되고 계속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뭐 준칙을 만들든 뭘 하든 손볼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지금 제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법에 뭐 덜렁 한 조항이 있고 과연 어느 것이 피의사실 공표고 또 어떤 것이 정당한 공보 활동이냐 여기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유일하게 있던 것이 이제 법무부에서 제정한 인권 보호를 위한 그 수사 공보 준칙 요거 하나만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뭐 이 중요한 문제는 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저는 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 좀 특히 중요 인물의 경우에는 뭐 수사만 시작되면은 그냥 낱낱이 모든 것이 공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됐단 말입니다. 뭐 최순실 박근혜 논란 때도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의 이재용 전 부회장 그 수사할 때 예. 그 엄청난 뭐 양의 정보가 뭐 무차별적으로 공개돼도 지금 뭐 정부 여당 가만히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가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뚝딱 만들겠다. 근데 초점도 지금 보면은 뭐 정당한 뭐 언론 브리핑을 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체 못하게 하겠다. 여기에 중점이 놓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런 점에서 볼 때도 부적절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만약 하게 되면 검찰이 압박을 느낄까요? 굉장히 느끼죠. 조국 장관 뭐 취임 일성으로 지금 뭐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 행사하겠다. 그리고 감찰 강화하겠다. 이렇게 뭐 선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게 근데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분명히 실제 사건에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팀의 검사가 언론에 한마디만 잘못해도 이 감찰 시작해서 결국은 징계를 하면은 예. 그 검사는 수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정말 뭐 소송 그 지리한 뭐 오래 걸리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뭐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뭐 징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제대로 수사하고 누가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겠습니까?
저보 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부적절하다. 제가 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법무부는 관련해서 지난 5월부터 논의해서 예고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새로 왔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기가 누가 봐도 이거 뭐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뭐 그 시점에 하는 거는 부적절하고요. 오비락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지금 지난 5월 달에 법무부 산하의 검찰 과거사위원회 예. 거기서도 이거 뭐 준칙이나 이런 법무부 훈령으로 하지 말고 수사공보법을 아예 제정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안은 법무부 훈령으로 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입법사항이다. 그렇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순실 씨에 관한 특검법 예. 거기도 보면은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대국민 보고 조항이라고 해서 피의 사실은 안 되는 건 맞지만 수사 과정에 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때 그 특검법은 분명히 여야가 합의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거기서 말하는 수사 과정에 관한 브리핑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봐요. 누구를 소환했다. 또 뭐 누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예.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말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 이런 것조차도 지금 허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예. 기존에 뭐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의 취지에도 저는 반한다고 봐요. 적어도 예. 이런 공보의 측면에서는.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개 금지 새로 규정 보면 기소 전에는 수사 내용 공개 불가능 이렇게 돼 있네요. 아예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지금 뭐 피의 사실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수사 과정에 관한 그런 언론 브리핑도 아예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피의 사실 공표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지금 기소 전에 이걸 알리는 거를 갖다 금지하는 건데. 예. 지금 기소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선고 하루 전에는 청와대에서 유죄 증거로 생각될 수 있는 많은 문건이 캐비넷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선고 하루 전에는 세월호 문건 조작된 정황이 있다 해서 또 언론에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소 후에도 더군다나 수사기관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이런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걸 공표하는 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폭넓은 논의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피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게 아마 조국 장관이나 정부 여당 생각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정말 예. 검찰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언론에 부차별적으로 의해서 보도가 된다든가. 예. 아니면 검찰이 아니면 갖고 있을 수 없는 문건이 밖으로 돌아다닌다든가. 이거는 지금 규정으로 해서라도 얼마든지 특정 검사가 그런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그건 처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보도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더군다나 입법도 아닌 법무부의 훈령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법대로 처벌하고 나머지는 국민의 여론 수렴을 조금 더 해서 지금 아니고 다음 시기에 해라 이런 말씀이네요. 더가 아니라 이건 폭넓게 해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렇죠? 피의자의 인권 또는 피고인의 인권 이것과 한편으로는 그런 이익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보도의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적절히 조절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훈령 초안을 보면은 무슨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의 경우에는 실명도 지금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공적인 인물 아니에요.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하지 말아라.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거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였고요. 이번에는 다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 이중재 변호사 이야기 들으셨죠? 네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중재 변호사 이야기로는 총론에 동의한다. 대전제는 찬성하지만 지금은 오비락 아니냐.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하지 않는다면 제 일을 제때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변호사들이 오랜 동안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인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 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 공보 준칙,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올 3월 달에 법무부에서 올 중요한 그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를 할 때 이미 들어 있었던 문제이죠. 따라서 전임 장관이 의욕적으로 또 국내 인권 보호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안을 신임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어떤 제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내로남불 지적을 많이 해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최순실 사건 때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뭐라 그랬느냐. 피의사실 막 공표되고 할 때 아무 말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애초에 이 수사 공보 준칙이 이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그 사건 이후에 2010년에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어떤 개선과 논의가 있었고 2013년 또 2016년 이렇게 개정되어서 지금 2016년 개정 준칙이 시행 중이죠. 이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 국민 인권 보장의 문제에서 오랜 동안 우리 법조계가 문제 제기를 해왔고 또 법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죠. 그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인터뷰 들으셨습니다마는 조국 장관이 지금 이렇게 바꾸면 조국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 굉장히 압박과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수사 공보 준칙의 어떤 의의를 좀 과연 충분히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인데 왜냐하면 수사 공보 준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범위 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 공보 준칙을 제대로 운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에 어떤 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고 또 이 수사를 실제로 해나가는 문제하고 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어떤 보호를 위해서 그 공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문제는 이것이 서로 어떤 모순된다든지 뭐 서로 어떤 악영향을 주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이거 훈령안을 개정할 게 아니고 차라리 입법을 통해서 개정을 해라. 이 처벌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거 훈령안 한다고 해서 검찰이 뭐 이 훈령안을 제대로 지키겠느냐. 처벌이 제대로 안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음에도 즉 이미 그 법률에 입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 수사 공보 준칙이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운용되어 왔었죠. 따라서 입법은 입법대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일 것이고요. 또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이 현행 훈령을 보다 국민 인권에 맞게 개정해 나가는 작업 역시 법무부의 소임이죠. 함께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형법 안에 피의사실 공표죄는 처벌한다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걸로 처벌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거는 뭡니까?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고 처벌하기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점이 기본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뭐 명문화된 내부의 어떤 이 기준의 적용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피의사실 공표와 가장 관련이 있는 기관이 검찰이다 보니까 또 그 검찰이 바로 어떤 수사권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순과 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때는 뭐하고 지금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수석 때 이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했고 추진했죠. 그렇기 때문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때 이미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에 이 공보준칙의 문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또 이런 뭐 포토라인의 문제, 구체적으로 포토라인까지도 다 2019년
초부터 다 검토됐던 일입니다. 예. 국민의 알 권리와 상충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 그건 어떤 일반적인 어떤 차원의 우리가 또 중요한 영역인 것이죠. 그러나 이 범죄, 특히 피의사실 공표가 가져올 어떤 개개인에 대한 인권의 침해라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 차원의 국민의 알 권리 이상의 개인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심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서울변의 인권위원회 활동을 쭉 하면서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침해, 이를테면 수사 단계에서 여러 어떤 이유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사례입니다만 심지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드러난 일들도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런 점이 저는 오히려 더 일반적 보편적 차원의 알 권리는 알 권리대로 이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이 아직 그 조문 자체가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것이 전면적으로 알 권리를 다 봉쇄한다는 어떤 그런 취지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충분히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잘못 적용돼 와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아주 심대하게 침해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개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중재 변호사한테도 물어본 건데 이번 검찰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 변호사도 그 검찰 수사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피의 사실 검찰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세한 어떤 수사 내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라는 것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되거든요. 꼭 특정인이라고 해서 오비라고 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의 보편적 기준이 어떤 분에 대해서는 미칠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은 우리 법치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인권 보호의 수사 원칙이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수사로 진행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공보준칙 개정안 전반적으로 찬성하신 걸 텐데 혹시 미흡한 점은 없습니까? 이번에 개정안 보시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정안 자체는 지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가령 소환 일시를 쉽게 이렇게 공개하도록 잘못 해석될 수 있는 현재 수사공보준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번 이게 피의 사실이 알려져서 수사가 이렇게 알려지고 또 그 포토라인에 서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침해된 인권이 나중에 회복되고 그것이 바로잡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철저하게 그동안 약 9년 정도 이 공보준칙을 운영한 경험들을 법무부에서 좀 더 국민인권 보호를 좀 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이번 기회에 잘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자, 찬반 논란 들어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 들어와서 하나 알려드립니다. 방금 전 오후 6시 7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 6시 현재 필리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중국 등 아시아 지역 8개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에서 육포나 소세지 등의 축산물 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거대 정당 대표가 삭발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의 삭발은 자신의 투쟁의 의지를 내세우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엿보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삭발, 단식 이런 투쟁 방식은 그동안 못 가진 자, 빈자, 권력이 없는 자, 사회의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호소하는 투쟁 방법이었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대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이런 투쟁 방식을, 약자들의 투쟁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지 이런 것은 우리 사회가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당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입법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토론과 토의와 논쟁으로 정부 여당과 협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연 이런 방법이 옳을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